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 이러한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이슬람 세력들이 영토를 넓히고 자신의 어떤 세력들을 확장해 가면서 만들어내는 이슬람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무하마드가 헤지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을 했고, 이러한 메디나에서 이슬람 공동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면서 이걸 바탕으로 메디나, 메카, 나아가서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통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라비아 반도가 이제 무하마드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이 장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후에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에 그치지 않고 이슬람 세력들은 자신들의 영토,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면서 거대한 하나의 이슬람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등장을 하는 여러 왕조들의 모습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슬람 제국은 우리가 뭐 시기별로 조금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통 칼리프 시대가 돼요. 정통 칼리프 시대. 여기서 이제 요 칼리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써져 있듯이 이슬람의 종교와 정치를 모두 담당하는 이슬람의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지배자를 그 당시 칼리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의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담당하는 종교와 정치 모두를 관장을 하는 이슬람교에서의 어떤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게 칼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통 칼리프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통 칼리프 시대를 어떻게 설정을 하게 되냐라고 하면, 그 시기는 무하마드가 죽고 난 무하마드 사후부터 4대 칼리프인 알리가 통치한 시기를 우리가 정통 칼리프 시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칼리프가 선출되는 시기가 돼요. 칼리프가 선출되는 시기가. 즉 여러 후보들 중에서 칼리프를 뽑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정통 칼리프 시기는 칼리프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어떤 지배자를 여러 후보들 중에서 뽑는다, 선출하는 시기를 우리가 정통 칼리프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하마드 사후 4대 칼리프인 알리까지는 칼리프라고 하는 이 이슬람교의 지배자인 칼리프가 뽑혔다, 선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4대 칼리프인 알리까지 이 칼리프가 선출되던 시기를 우리가 정통 칼리프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은 활발한 정보 활동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사산조 페르시아를 우리가 멸망시키게 되고, 요거는 우리가 앞서 사산왕조 페르시아 배울 때도 배웠었던 거죠.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정통 칼리프 시대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시기가 우마이야 왕조 시기가 돼요. 이 우마이야 왕조 시기는 여기 나오듯이 이 우마이야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특정 가문에서 칼리프라고 하는 이 이슬람교 지배자, 이슬람의 지배자의 어떤 지위를 계속해서 세습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칼리프를 선출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칼리프, 어떤 한 명의 칼리프가 죽은 다음에 그 자식들이 칼리프를 계속해서 세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후보들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인물을 뽑는, 선출하는 시기가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기가 되는 거고, 우마이야 왕조 시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마이야 가문에서 바로 이 칼리프라고 하는 이슬람의 어떤 지배자의 위치를 독차지하고 세습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마이야 가문에서 내가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가 됐어. 그러면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칼리프도 내 아들이, 그 다음에 칼리프도 그 아들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한 가문에서, 특정 가문에서 칼리프를 독차지하고 세습하는 시기, 그 가문이 우마이야 왕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는 우마이야라고 하는 가문에서 칼리프를 세습하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참고로 알아볼게, 이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를 독차지하고 세습한 이후에 이슬람 세력 안에서 조금 파가 나뉘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해서 이슬람 세력 안에서 좀 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니파는 4대 칼리프였던 이
알리의 후손들이 굳이 아니어도 칼리프가 가능하다. 칼리프로 선출이 된다. 칼리프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수니파가 되는 거고, 시아파는 오로지 정통을 가지고 있던 요 알리의 후손들만이 칼리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즉 우마이야 왕조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제 시아파는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소수파가 되는 거고, 수니파는 그 당시 이슬람의 어떤 대다수의 입장이 되는 거고, 이게 오늘날에도 지금도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눠져 있으면서 이들 간의 대립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까지 우리가 조금 참고로 살펴보면 좋아요.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등장을 하고 나서 이슬람 세력이 조금 분열이 되게 된다. 수니파와 시아파. 그 중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의 대다수는 수니파들로서 굳이 4대 칼리프인 알리의 후손이 아니어도 칼리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시아파는 오로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칼리프로서 선출이 되었던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알리의 후손들만이 칼리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소수파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요거까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 우마이야 왕조 때는 이제 수도를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으로 설정을 한 이후에 영토 확장에,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이어서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되면서 이집트를 넘어서 이제 북아프리카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유럽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 지역, 그 반도까지 차지하는, 유럽까지 진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영토를 진짜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넓혀가는 거죠.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중앙아시아의 사산조 페르시아, 이집트를 넘어서 북아프리카 전체,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마이야 왕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랍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랍인, 즉 그 당시 이제 아랍어를 쓰는 민족들을 우리가 이제 아랍인이라고 통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랍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슬람 제국이 새롭게 정복한 영토에 살고 있던 아랍어를 쓰지 않는 비아랍인들은 큰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인 우대 정책으로서 비아랍인들에게는 세금도 훨씬 많이 내게 되고, 국가의 관직에도 오를 수 없게 하는 이 아랍인들을 훨씬 더 우대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비아랍인들이 큰 불만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비아랍인들,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에 반대를 하던, 그렇죠, 소수파라고 할 수 있는 시아파들, 그 다음에 아바스 가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문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게 아바스 왕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 시아파들, 우마이야 왕조에 반대를 했던 시아파들과 이 우마이야 왕조의 아랍인 우대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비아랍인들, 그 다음에 아바스 가문이 세운 왕조가 아바스 왕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일단은 뭐 비아랍인들과 함께, 즉 이 아랍인 우대 정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왕조를 세운 거기 때문에 아랍인 우대 정책을 당연히 폐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랍인이 아니어도, 비아랍인이어도 국가의 중요한 관직에 오를 수 있고 세금에서의 차별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바스 왕조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은 동서교역로를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중국의 당나라와 이 이슬람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중앙아시아 쪽에 이 탈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당나라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면서 완연한 이 동서교역로의 중심으로서 동서교역로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서교역로를 장악을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어떤 무역의 핵심적인 위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무역을 통해서, 동서교역을 통해서 큰 번영을 이루게 되고, 아바스 왕조의 그 당시 수도였던 바그다드는 세계의 경제와 문화, 이런 것들의 중심지 역할로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아바스 왕조,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동서교역에, 세계 교역에, 세계 무역에,
그러면서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어서 이러한 지역 외에 또 다른 지역들에서 등장을 했던 이슬람 왕조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우마이야 왕조, 즉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새롭게 후기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후기로서 등장을 한, 우리가 한나라와 있고 후한이 있는 것처럼 그거랑 비슷하게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새롭게 후기에 등장을 한 우마이야 왕조가 나오게 돼요. 요거는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우리가 앞서 봤던, 그렇죠, 포르투갈, 지금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있는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도를 코르도바라고 하는 곳으로 삼고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만든 게 바로 이 우마이야 왕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는 에스파냐, 그 당시 이제 지금의 스페인의 어떤 전신과 같은 이 에스파냐와 유럽에 큰 영향들을 끼치면서 여기에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화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서 이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북아프리카 쪽에서는 파티마 왕조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이슬람 왕조가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이슬람 세력들은 인도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인도까지 전파가 되면서 그 당시 이제 인도 북부 지방의 이슬람 왕조, 델리 술탄 5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왕조가 5개 연이어서 등장을 하는 시기, 델리 술탄 시대, 델리 술탄 5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왕조가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슬람 왕조는 아라비아 반도,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북아프리카에서도, 나아가 인도에서도 왕조들을 세우면서 세력과 영역들을 확장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또 중요하게 살펴볼 게 이제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이 투르크 민족들,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이었던 투르크 민족들이 세운 하나의 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셀주크 투르크 왕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이었던 투르크족들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아바스 왕조가 부하이 왕조라고 하는 세력들의 어떤 침입을 받으면서 혼란스러운 시기에 바그다드를 침입을 해가지고 부하이 왕조들을 몰아내고 아바스 왕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지켜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세력에서 이슬람 왕조에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다져가게 되고,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고 하는 어떤 칭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탄이라고 하는 어떤 칭호를. 술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보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옆에 써놨듯이 술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슬람의 어떤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거예요. 정치적 지배자. 우리가 칼리프라고 하는 것은 앞서 살펴봤듯이 이슬람의 종교와 정치를 모두 관장하고 담당하는 이슬람교의 어떤 최고의 지배자를 칼리프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바스 왕조가 그 당시 부하이 왕조 같은 다른 나라들의 어떤 다른 세력들의 침입을 조금 받으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세력이 조금 약해지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자신들의 어떤 구해주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셀주크 투르크의 지배자에게 술탄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어떤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적 지배자의 역할인 술탄의 칭호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슬람에서 종교를 담당했던 건, 그렇죠, 이제 칼리프가 되는 거고, 정치를 담당하는 자들은, 그렇죠, 술탄이 되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칼리프가 정치와 종교를 다 하나로
자기가 다 담당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부터는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지배자가 술탄이 되면서 정치를 담당을 하게 되고 칼리프는 이슬람교 종교를 지배하는 종교를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셀주크 투르크가 술탄이라고 하는 정치적 지배자의 칭호를 받으면서 이슬람 세계에 완연한 어떤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이 이슬람 세력이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그죠, 유럽의 크리스트교를 믿는 크리스트교 세력들과 약간의 대립이 형성을 하게 돼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우리가 앞서 크리스트교 배웠었듯이 이 기독교, 크리스트교가 어떤 나타난 등장을 하는 성지 같은 곳이다 보니까 크리스트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차지하기 위한 대립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어서 배우겠지만 유럽의 어떤 십자군 전쟁 같은 게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슬람 제국이 어떤 쭉 발전하고 변화되는 내용들을 조금 잘 살펴봤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 74페이지의 지도를 한번 보면서 그 당시 이슬람 제국의 세력이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왕조들의 수도의 위치들도 조금 파악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과서 75에 이어지는 이 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연두색에서 뭐 청록색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색깔들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하마드 시대의 영역을 보면은 메카와 메디나를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반도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은,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이거를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뭐 이집트까지 넓혀가게 되고,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는 여기를 더 넓혀서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기 이베리아 반도까지,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거 써져 있는 거 그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정도까지 영역을 넓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노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듯이 이슬람 세력들은 그 자신들의 세력을 쭉쭉 확장해가고, 지도에서 보이듯이, 지도의 화살표를 통해서 보이듯이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내륙,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저기 수마트라 섬, 자바 섬이 있는 저 동남아시아까지 영역을 확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슬람 제국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북아프리카, 뭐 유럽,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이 중앙아시아 쪽에 이르는 거의 뭐 세 대륙에 걸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도의 위치도 조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왼쪽부터 보면 이제 코르도바는 이제 어떤 왕조의 수도였다? 그렇죠. 후우마이야 왕조, 이베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후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다라고 우리가 배웠었고,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는 그렇죠, 우마이야 왕조, 후우마이야 왕조가 아니라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다라고 했었고, 바그다드는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다. 그래서 이제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해가지고 조금 크게 나와 있죠. 수도들이 각각. 저것들 수도들의 이름과 위치들도 조금 파악을 해두고, 그 다음에 뭐 메카, 메디나 이런 것들은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